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주 명예 시민으로서 이곳에 투표를 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그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기록이라는 것은 1이 더해질 때마다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 17.57%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사전투표율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제각각인 해석 속에서 대선 주자들 역시 일제히 사전투표를 마치고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날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아무래도 대선에 관심도 높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 상황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감염이 됐다 그래서 투표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제도적으로 이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본투표 때 감염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게 좀 꺼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확진 판정 안 받았을 때 건강할 때 빨리빨리 투표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투표 날보다 좀 사람이 덜 몰릴 것으로 또 예상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 사전투표가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거 뭐지 했다가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네. 또 편리한 점이 많잖아요. 어디서든 투표도 가능하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온 국민이 적극 활용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워낙 많이 쓴 말입니다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보니 좀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좀 더 이번 첫날 투표율이 올라간 게 눈에 띄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막판 들어서 워낙 박빙이다 보니 유권자의 한 표 한 표의 효용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지역별 투표율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일단 첫날만 집계를 해보면 전남이 28.11%로 가장 높고 전북이 25.54%, 광주가 24.09%로 지금 상위권에 이른바 호남 지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호남을 격전지라고 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오히려 지금 막판에 이른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다 보니 여권, 특히 호남에 있어의 지지층의 투표를 오히려 자극한 것이 아닐까 좀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별로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건 유권자 수나 뭐 좀 인구 수가 다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비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역별 집계 수를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당마다 뭐 앞서 우리 리포트 제목에는 동상이몽이라고 하고 있는데 셈법이 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좀 계산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선거와 관련해서 이럴 땐 이렇다, 저럴 땐 저렇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 네. 그 가설들이 요즘엔 다 좀 깨어져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번 선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도 당연히 이제 그럴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날씨 좋으면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안 가고 놀러 간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령층 중심의 투표 그게 이제 성향이 반영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안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과연 특정 정당에게 딱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그때 젊은 층들이 사전 투표 참여율이 높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승리에 기여를 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 2030 세대가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 지지로 또 많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럼 젊은 층이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이거를 꼭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전 투표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익숙해지면서 표가 이렇게 본 투표하고 사전 투표에 좀 골고루 좀 분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선 투표율도 높아질 거다 덩달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많이 좀 가설이 깨진 상태여서 이번엔 그야말로 결과가 나와봐야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궁금해서 이 사전 투표하고 오신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어르신을 많이 봤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청년층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이렇다 보니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후보들 자체도 지금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소공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 남구청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서울 광화문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생각하시겠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지도자를 바꾼 즉 탄핵 국면을 이끌었던 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탄핵 국면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과연 진보층만 모인 것이냐 중도 보수층도 많이 모였던 것으로 지금 많이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마 본인의 정치 개혁을 계속 내세우면서 이른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층까지 다 규합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간 것을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오늘 부산 일정을 보니까 아마 뭐 안보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단일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장제원 의원 관련한 언급도 있고 또 부산하면 또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부산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철수 후보 고향에서 철수가 아니라 진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를 강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 지금 이런 정도 국면까지 오게 되면요. 대선 캠프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심을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야말로 뭐 던질 수 있는 건 최대한 던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 거고요. 당연히 오늘 사전투표 장소를 어디로 택할 것인가도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도권이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의 부동층이 지난 대선 때하고 이번 대선 때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쪽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이제 텃밭이니까 텃밭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거기 더해서 지금 단일화를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 그 고향이 이제 부산인 점 말씀하셨는데 그 단일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각기 어떤 선거 전략이 좀 반영된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스를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윤석열 후보 화면도 그렇고요. 앞서 보신 이재명 후보 화면도 그렇고 배우자가 없구나라는 걸 아마 알아차리셨을 텐데 두 후보 모두 뭐 아시다시피 여러 논란으로 자맹 중인 배우자들과 동행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는 보란 듯이 가족을 동행했습니다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대선처럼 배우자 리스크로 떠들썩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워낙 이 상대 후보자들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강했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두 후보 모두 배우자와 동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도 있을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강조하는 프레임은 이미 사실 배우자 리스크하고 좀 다른 측면으로 가고 있죠. 한쪽은 정치 개혁, 정치 교체를 강조하고 한쪽은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가 가장 돋보여야 되는 시기다.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화면에 김건희 씨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나홀로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 이제 비공개 투표를 하고 나서 사후의 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좀 사실은 좀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의 그 배우자들이 전면에 나서지를 못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그분들 좀 실제로 만나고 싶은 국민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번 같은 경우에 후보자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동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 배우자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은 불거진 상태인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뭐 와이프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 대통령 되고 나면 또 함께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투표장애 같은 이런 자리에는 함께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두 후보 모두 좀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논란을 좀 재점화하는 것을 우려해서 아마 네, 그런 이렇게 거죠. 이번에 네.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선거가 닷새 남았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 이번 대선 국면 막바지 국면에서 변수를 꼽을 때 배우자 리스크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사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우자들이 조심스럽게 뭐 종교 관련 활동을 하거나 이랬었는데 막바지에 워낙 장애 설전이 가열되다 보니 무슨 행보를 하던 거기에 얽혀서 뭐 법적인 부분, 의혹이 되는 부분이 또 말 그대로 점화될 수가 있습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언행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모습도 오른쪽에 있는데 배우자 그리고 아들과 함께 소신 있는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며칠 전엔 사표가 아니라 생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좀 심상정 후보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TV 토론에서는 좀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TV 토론 뭐 가장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뭐 태도 면에서도 그렇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존중할 거 다 존중해 주면서 사실은 아픈 구석도 다 또 지적하고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원래 가진 실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저평가 지금 되고 있다. 특히 토론 끝나고 늘 좋은 점수 주셨잖아요.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히 이제 좀 많이 저평가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번 같은 경우에 후보 단일화도 좀 잘 안 됐고 네. 또 민주노총도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서 좀 뚜렷한 방향성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내부도 좀 복잡한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해서 사실은 지지율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지지하시는 층이 이제 정의당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나왔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후보들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치 개혁을 하자. 중간도 있고 제3의지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양자택일하지 않는 정치해야 된다.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좋아요? 더 나은 정치 교체가 좋습니까?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안철수의 진격입니다, 여러분. 원칙도 버리고 이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후보들이 아니라 진정 노동권이 강한 나라, 모든 시민이 선진국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안내할 후보가 심상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네, 이재명 후보 발언 속에선 정치개혁, 진짜 정치개혁, 또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의 진격, 심상정 후보는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후보들이 아니라라는 발언이 눈에 띄는데 앞서 심상정 후보 얘기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평론가님은 심상정 후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심상정 후보 정말 TV 토론 잘했습니다.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했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를 봐도 본인의 지지율보다 사실 더 나오는 게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지층뿐만 아니라 비지지층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다 보니 양강 구도가 되는 듯한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심상정 후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회라는 것은 끝까지 제3지대 정당을 지키면서 간다라는 점이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요. 네.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의 프레임이 자꾸 양강 구도인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더 끌어올 수 있는 표를 좀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양면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주장을 보면 글쎄요, 안철수 후보의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는 진격이라고 표할 수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일단 시기가 너무 급박하고 명분도 본인이 다당제를 계속 내세웠는데 그 명분을 지키지 않는 합당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 의견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하곤 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행보도 한번 볼까요?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 서울을 누볐습니다. 지금 보면 유능과 무능의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 프레임은 사실은 이제 경선 때부터 계속 사용해온 그 네.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경선 과정에서도 저쪽은 무능하고 난 유능하다. 그런 프레임을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해왔었고, 네.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선 통과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선에 와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본인에 비해서는 행정 경험이 적다. 그 점을 이제 파고들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능 프레임을 이제 걸은 거죠. 그래서 상대 후보는 무능하고 나는 유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걸은 건데, 유능 프레임을 걸려면 정말로 그 실효적으로 확실하게 유능하고 상대 후보에 비해서 능력 면에서 차별적으로 좀 확 뛰어나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전 제시라고 하는 측면, 또 빅 이슈를 제기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과거 지난번 대선이라든가 지지난번 대선이라든가 과거 대선 때 나온 후보들에 비해서 과연 뭐가 특출한 점이 있었는지 좀 의문이고, 그리고 TV 토론 과정에서도 뭐 주로 이제 심상정 후보에게 허를 많이 찔리긴 했습니다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좀 적잖이 있었고, 또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역량을 충분히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못 해내는 그런 부분도 좀 간혹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이 결과적으로 꼭 성공적이었는지는 좀 의문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발언을 좀 해석해 봤는데 이재명 후보 대선 행보 동향을 몇 가지 살펴보고 윤석열 후보 행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이재명 후보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 역사와 유사하다라는 어떤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일부분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타임을 언론에서 대선 쪽집게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타임에서 인터뷰했던 인물들이 한국의 대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빗대어서 언론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타임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네요. 코로나 대유행에서 대한 단호한 대처,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역할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서 비교적 어떤 역량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한미동맹이나 외교안보 문제가 연하고 화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타임즈에 등장한 것을 놓고 미국 정가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는 없을까? 인터뷰 타임즈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평론가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나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기가 좀 뭐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뭐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인터뷰 내용만 이제 실리는. 근데 기사의 전체 내용은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행보라든가 또 주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이제 다루고 있고, 또 여야 모두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래서 뭐 딱히 어떤 후보가 더 유능하다 내지는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건상 이런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그런 그 기사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논란이나 의혹 등도 담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대선 때 이제 타임즈 아시아판에 이제 표지의 얼굴이 나간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타임즈에 나가면 대통령 당선된다. 뭐 이런 속설 비슷한 것들이 이제 떠돌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뭐 타임즈가 쪽집게도 아니고 그야말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도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과다 해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윤석열 후보 행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대구, 경북 유세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단일화 문제를 좀 매듭 지은 만큼 중도 측은 물론이고 지지층까지 좀 결집에 나서겠다는 좀 의지가 확고해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징성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이른바 텃밭으로 불렸던 곳에서 본인들이 기대한 것만큼은 아직까지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위기의식이 조금은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 나오진 않을 것이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노력하면 더 올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하건대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비판 여론도 있고 기대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국민의당 뭐 홈페이지 상황이라던가 유튜브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언론 보도를 보면 네. 당원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 방문도 중요하지만 일단 유권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지역 방문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여야 공이 또 두 후보자 공이 각기 이제 서진 정책, 동진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대방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서 표를 뺏어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좀 특별하게 좀 그게 어느 정도 좀 먹혀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호남에서 한 30%까지 득표해보자. 지금 이제 그 목표를 내걸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보니까 이 사전 투표를 호남 가서 하셨던데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은 고향이 이제 그 TK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점을 이제 활용해서 TK 공략을 굉장히 좀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TK 지역에서 뭐 그런 대로 나오고 있어요. 한 20%대 정도까지도 네. 나오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호남의 30%하고 그러면 이제 그 TK 또는 영남 지역의 20%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인구수가 이제 그 PK, TK 이쪽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표수로 따지자면 사실은 이쪽에서 잃는 게 더 좀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은 몇 표라도 지금 서로 이제 뺏어와야 되는 그런 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집안 단속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발언 속에 단일화 얘기하셨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필 편지까지 쓸 만큼 지금 국민의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좀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인데 관련한 발언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사도 수차례 밝혔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격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라며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비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철수 쇼를 벌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단일화가 아니라 전 국민의 손가락을 자르게 만드는 단지화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협박이나 그런 부분이 익숙하신 그런 논리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제의 단일화는 좋은 저희의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오늘 민주당의 시각은 세 글자로 줄여본다면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표현의 단지화. 사실 안철수 대표의 말을 따오다가 또 다시 이 말을 쓰다가 저희도 좀 전하기 거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좀 해석이 다릅니다. 이번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역풍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단일화가 명분과 시간과 충분한 비전 제시가 됐었다면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오간 설전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오갈 정도로 멋있는 경쟁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시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인 마지막 법정 토론 TV까지도 마치고 나서 갑자기 심야 회동을 해서 이 단일화를 도대체 다당제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 효과는 일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돈 전 의원이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백기투항이다, 유권자 농락이라고 좀 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전 후보죠. 함께 일했던 분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혼란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권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또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를 이제 지지하던 이제 중도층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중도층이지만 사실은 저는 크게 세 부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수 중도, 그리고 이제 약간 보수 중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층이 있고 또 진보 성향의 좀 이제 중도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반발도 있고 그럴 거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주력군은 어찌됐건 안철수 후보하고 계속 함께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어차피 한마당에는 기존에 자기를 지지하고 있던 분들을 모두 함께 데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득 작업 또는 이제 사과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권은희 이제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돌풍이 될지,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는 역풍이 될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뵐 때는 대선 결과가 확정된 상황이겠네요. 그때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